AI 인프라라는 게 그동안에는 AI 모델한테 얘를 학습시키는 데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할당을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추론이라는 영역, 추론이라는 건 결국 토큰을 생성해서 우리가 질문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텍스트를 뽑아내주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학습 때보다는 추론 때 메모리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범용 D램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낸드 플래시가 완전히 환골탈퇴한 거는 올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CES 2026에서 AI가 이제는 장기 기억을 하는 메모리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별도의 그 스토리지 공간을 신규로 채택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낸드 플래시가 없던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해마 역할을 하는 그 ICMS라고 합니다.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낸드 플래시는 기존에 있는 낸드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이어서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5,000피를 넘어서면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것 같은데 AI가 커지면서 반도체가 다시 중요해진 영향 탓인 것 같아요. 올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뭐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원 정도였어요. 100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 두 회사의 이익 전망치가 한 200조 중반, 25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300조에서 32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상장사 이익의 50에서 60% 비중. 근데 그게 다 다르잖아요, 사실. 네, 증권사마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뭐 300조까지는 모르겠지만 250조에서 한 200조 후반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그게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주가에는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PS에 대한, 그러니까 순자산의 그 주가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메모리 기업이라는 회사가 이 정도의 이익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사이클 좀 꺾이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정도의 이익 비중을 가져간다. 지금은 사실 이익률이 거의 80% 수준이면 와.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네. 수준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좀 과한 거죠.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다운 사이클에서도 50%대 정도 이익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새로운 신세계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완전 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의 완전 고점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원래 잘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HBM 때문인가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반도체를 지금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는 모두 AI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혁명은 언제 시작이 됐냐?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라는 걸 내놓으면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때 그 챗 GPT가 나왔을 때의 어떤 빅테크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마치 휴대폰 시대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온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뒤늦게 모든 휴대폰 업체들이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게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된 거고 오픈 AI라는 벤처 기업이 챗 GPT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일단 빅테크들이 깜짝 놀랐고 저걸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제 두 가지가 중요했던 거죠. 일단은 컴퓨팅 파워. 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다가 누가 엔비디아 칩을 제일 많이 갖다 놓고 이걸 연결해서 쓰냐. 이게 이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질의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주면 이게 선형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주니까 계속 좋아져요, 모델 성능이. 그래서 그때부터 AI 군비 경쟁이 펼쳐졌고 네. AI 군비 경쟁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GPU였고요. 그리고 TSMC의 파운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회사가 사실상 주연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약간 존재감 있는 조연 정도가 SK하이닉스의 HBM이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2023년, 4년 다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난리 난 지금 범용 디램이랑 네. 낸드 플래시는 언제부터 이게 중요해졌냐? 이게 불과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계속 오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거는 작년 9월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16년, 17년, 18년 그때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라는 회사들이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투자했던 데이터 센터가 이제 노후화돼서 이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인프라라는 게, 그동안에는 AI 모델한테 얘를 학습시키는데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할당을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추론이라는 영역, 추론이라는 건 결국 토큰을 생성해서 우리가 질문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텍스트를 뽑아내 주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학습 때보다는 추론 때 메모리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범용 디램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낸드 플래시도 나쁘진 않았는데 범용 디램에 비해서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낸드 플래시가 완전히 환골탈태한 거는 올 1월부터입니다. 올 1월이요? 네, 올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CES 2026에서 그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차세대 아키텍처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AI가 이제는 장기 기억을 하는, 우리 사람의 해마처럼 장기 기억을 하는 메모리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별도의 그 스토리지 공간을 신규로 채택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낸드 플래시가 없던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해마 역할을 하는 그 ICMS라고 합니다.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낸드 플래시는 기존에 있는 낸드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올해 신규 수요의 3%를 차지하고요. 내년에는 전체 낸드에서 9%를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조만간 모든 낸드 플래시 수요에서 단일 아이템으로 얘가 1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HBM으로 시작했던 게 네. 이제 없던 수요까지 생기면서 낸드 플래시까지 지금 이게 쫙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메모리 전반의 반등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 중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메모리 초호황의 어떤 이면에는 결국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기술 로드맵을 계속해서 메모리한테 유리하게 내놓은 거죠. 그건 뭐 메모리 회사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AI 인프라라는 게 학습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이게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GPU 중심의 그 인프라를 꾸리면서 기존의 프로세서는 CPU와 GPU만 담당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추론이라는 영역이 점점 더 고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AI는 우리가 막 질문 넣어주면 얘가 답변 빨리 해주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네네. 그게 그리고 추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AI가, 특히나 생성형 AI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맞아. 네,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거를 검증하는데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이걸 또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이지? 라고 했더니 얘한테 계속해서 배경 지식, 이야기를 하면서 배경 지식을 더 넣어주고, 그리고 얘한테 계속해서 우리 맥락,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맥락을 계속 넣어주니까 얘 답변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프로세서 근처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역할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HBM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딱 봤더니 남는 메모리가 없나 봤더니 이제 디램 있네. 그래 디램을 썼죠. 근데 디램이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또 남는 메모리 없나 봤더니 추론 전용 칩을 내놨어요. 그게 루빈 CPX라는 칩인데요. 네. 거기에는 HBM을 쓰지 못하고 GDDR7이라고 하는 그래픽 디램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램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는 메모리 없나 봤더니 모바일 디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은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LPDDR이라고 하는 디램은 네. 스마트폰이나 PC에 쓰던 거였어요. 근데 젠슨 왕이 이것도 이제 서버에 써야겠다 라고 하니까 LPDDR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전 유탄을 맞은 게 PC 업체, 스마트폰 업체들이 난리가 났죠. 갑자기 뭐 서버용으로 저걸 다 땡겨가니까 우리 스마트폰 PC에 쓸 메모리가 없네? 이제 그것도 다 땡겼어요. 그런데 이제 남는 메모리 없나 봤더니 낸드가 좀 남네요. 그래서 낸드를 이번에 또 땡겨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좀 주가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네. 아까 전에 좀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6만 원, 뭐 그리고 90만 원을 지금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제 PER, 실적이요. 우리가 이제 보통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야 되고 여기에 곱하기 멀티플, PER이라고 합니다.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죠. 그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드라이브를 건 거는 EPS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100조 원의 합산 이익이 지금은 300조가 넘는 이익으로 늘었으니까 3배가 늘었죠. 네. 그럼 주가가 3배가 돼도 밸류에이션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두 회사가 오르니까 덩달아 이제 다른 회사들도 같이 오르죠.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EPS의 어떤 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냥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같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그럼 최근에 발표한 M7의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번 그 빅테크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일단 확연해진 거는 하드웨어의 승리, 소프트웨어 위기인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가 메인이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메인이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2023년부터 군비 경쟁을 해왔고 매년 AI 캐펙스, 자본 지출이라는 걸 계속 늘려왔는데 그동안에는 크게 문제 없었어요. 언제까지? 작년 상반기까지는. 네. 왜냐면 워낙 돈을 잘 벌었어요. M7이라는 하는 친구들이 돈을 잘 버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그냥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규모가 너무 눈덩이같이 커지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는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뭐 회사가 뭐 돈 필요하면 회사채 발행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빅테크 소위 미국의 M7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회사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얘들이 돈이 많으니까 회사채 발행할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미국 국채보다 금리가 쌌어요. 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신뢰도보다 미국 빅테크의 신뢰도가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이걸 확 그냥 신기하다, 레어템이다 그래서 막 샀죠. 근데 계속 나오는 거죠. 메타도 나오고 이제 뭐 알파벳이 추가로 발행하고 뭐 오라클도 발행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회사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확연하죠. 빅테크들이 이제는 이 돈을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제 규모가 안 되니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용 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안한데 그동안에는 니들이 돈 잘 버니까 네.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인 AI를 위해서 캐펙스 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했는데 이제는 이거 AI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놈하고 못 버는 놈하고 이제 약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주가가 크게 작년 말에 빠졌던 게 메타, 오라클 이런 회사들은 야 니네는 AI 투자해도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 그런데 돈을 잘 벌 것 같은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들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픈클로우라고 하는 에이전트 AI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픈클로우라는 게 처음에는 클로드봇이라는 걸로 나왔고 그 사이에 이제 몰트봇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오픈클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에이전트 AI가 뭐 기존에도 에이전트 AI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에는 접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나 내일 다음 주에 베트남 다낭 놀러 갈 건데 AI한테 제일 싼 티켓 구해서 네가 결제까지 해줘 라고 하면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로그인에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내 카드 결제 계좌의 그렇죠, 정보에 그렇죠. AI가 접근을 해야 네네.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근데 오픈클로우는 그걸 해줘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내가 볼만한 드라마 최근에 핫한 거 3개만 골라줘 그러면 얘가 골라서 틀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에이전트 AI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SaaS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자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그런 SaaS 서비스를 유료 구독을 하면서 돈을 내는데 AI한테 시키면 그냥 AI가 얘를 써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AI가 얘들 서비스를 쓰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한테 인당 과금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이번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던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러면 AI 군비 경쟁을 못하는 탈락하는 애들이 나오겠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줄겠구나라고 네. 해서 반도체주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살아남은 애들 이제 그 일단은 예선전은 끝난 거죠. 네. 그럼 살아남은 애들이 그럼 투자를 덜 할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죽기 살기로 투자를 하는 거죠. 살아남은 애들끼리 이제는 내가 제일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도체주는 또 빨리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옥석이 가려진 애들은 더 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업계는 큰 타격이 없겠다.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도 풀이를 할 수 있겠네요. 올해까지는요. 올해까지는요? 네. 올해까지는 확실하다. 네. 근데 또 주가는 선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도 제가 상반기까지는 시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업황은 올해까지 좋게 봅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고요. 지금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게 내년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렇게 성장률이 좋은데 실적 성장이 좋은데 내년에도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다운될 것 같아 라고 보는 쪽이 있고요. 아니야,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할 거야 라고 보는 쪽도 있는 거죠. 그게 결국 하반기 주가를 결정할 건데요. 네. 왜냐하면 하반기 주가는 내년 업황을 땡겨와야 됩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네. 세이프하다. 하반기에는 좀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정리를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CES에서 젠슨항이 ICMS를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 등장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AI를 쓰는 용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챗봇 정도 썼잖아요. 네. 그죠? 챗봇, 이게 재밌다, 막 이렇게 채팅하고. 네. 자, 그 정도를 쓰다가 이제는 점점 이걸 업무에 많이 씁니다. 지금 특히나 소프트웨어 뭐 코드 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들거나 이럴 때 이제 AI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좀 전에 오픈클로 같은 에이전트 AI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것들도 이제 에이전트 AI가 구현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AI가 그동안에는 우리 모니터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PC 안에, 스마트폰 안에서만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피지컬 AI라고 하죠. 피지컬 AI로 적용이 되면서 이제 생산성 혁신을 촉발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 AI 그리고 피지컬 AI가 되면 얘가 기억해야 되는 장기 기억이 굉장히 많아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얘가 내 비서처럼 AI가 나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얘하고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얘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제가 하윤 씨 만났는데 하윤 씨, 하윤 씨 반가워요 그랬는데 누구시더라?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되죠. 서비스가 안 되죠. 네, 이게 그러면 에이전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나랑 이야기했던 거 지난달 심지어 6개월 전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들 다 기억해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죠. 네. 그걸 다 기억해야 되는 게 KV 캐시라고 합니다. 네. 키 밸류 캐시라고 하는데 이게 장기 기억인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챗봇하고 채팅할 때는 재밌으니까 얘가 한 번씩 까먹고 누구세요? 갑자기 이야기해 나 너 까먹었구나 나 이형수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에이전트 AI 그러면 안 되죠. 특히나 피지컬 AI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네. 얘가 어제 지난달에 일했던 거 갑자기 까먹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생산성이 이어지려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많죠. 그동안에는 그러면 장기 기억이라는 걸 누가 담당을 했냐? 일단 HBM이 주로 처음엔 담당을 했어요. KV 캐시의 양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까먹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었죠. 챗봇 정도의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는 장기 기억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HBM이 담당하던 것들을 HBM이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HBM 하던 거를 D램한테 줬어요. 근데 또 D램이 바빠졌어요. D램한테 줬던데 그러면 이제 용량도 널널하고 좀 여유가 있는 스토리지 SSD 쪽에 넘겼어요. 네. SSD는 용량은 널널한데요. 문제는 얘가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그 통신 트래픽이 너무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SSD를 별도로 장기 기억을 담아두는 KV 캐시를 담아줄 수 있는 별도의 스토리지가 필요해지는구나. 그게 ICMS라고 합니다.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 여기에는 이 SSD의 어떤 그 접근, 시장의 접근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SSD를 그 AI 인프라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가성비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콜드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근데 얘가 싸요. 용량당 단가는 싼데 읽기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얘가 기계 부품이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예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1GB당 SSD와 HDD의 단가가 5배, 6배 차이 나니까 SSD를 쓰고 싶어도 못 썼죠. 그런데 이게
낸드 가격이 떨어지고 이 SSD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작년 정도부터는 거의 2배 수준까지 붙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1GB당 1달러면 SSD가 2달러 수준까지 붙으니까 2배인데 얘가 뭐 전기료나 간접비까지 이런 거 세이브하는 걸 보면 야 거의 비슷하겠다, 운영비로 치면. 그래서 이제 바꿔야겠다. 그러면 대신에 낸드 중에 제일 싼 걸 쓰자. 그게 이제 QLC SSD라는 겁니다. 데이터 셀 하나에다가 이제 4비트를 저장하는 건데 대신에 얘는 안정성이 떨어져요. 대신에 용량은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자, 그 관점이었는데 젠슨 황이 이야기하는 ICMS라는 영역은요, 성능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싸서 SSD를 쓰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이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 말은 D램에서 갑자기 HBM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부가 시장이 생겼잖아요. 네. AI 인프라에서 중요하니까. 네. 낸드에서도 그게 생긴 거예요. 낸드가 그동안은 싸니까 쓰는 메모리였는데 낸드에서도 굉장히 고부가 시장이 생기는구나. 그게 ICMS라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SSD까지 필요로 해졌는데 이제는 이게 기술력까지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SSD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전체 낸드에서 지금 SSD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20-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 50%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 eMMC라고 하는 뭐 UFS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PC에 쓰는 거는 이제 SSD인데 여기는 클라이언트 SSD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SSD라고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는 거를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는데 엔터프라이즈 SSD 비중이 급속도로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낸드나 SSD 관련 업체, 기업은 어디로 모시나요? 일단 ICMS에 네. 쓰기에 제일 좋은 메모리는요, HBF라고 하는 차세대 메모리예요. 네. 그게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아파트처럼 쓰는 게 HBM이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죠. 근데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서 대역폭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HBF,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그걸 ICMS로 쓰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없어요. 왜? 기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2028년이 돼야 양산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사이에는 ICMS용 낸드를 뭘로 쓰냐? 지금은 그 데이터 셀 하나당 3비트를 저장하는 TLC, 트리플 레벨 셀 낸드가 메인이거든요. TLC를 마치 싱글 레벨 셀 낸드처럼 쓰는 그걸 유사 SLC라고 하거든요. PSLC라고 하는데, 자, 그쪽 시장이 굉장히 고부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TLC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TLC인데, 그러니까 제가 낸드라는 녀석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낸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 D램처럼 미세 공정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한 개의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집을 최대한 빽빽하게 짓는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럼 작게 지을수록 더 많은 네네. 용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낸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한계다. 16나노, 뭐 15나노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낸드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V 낸드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걸 3D 낸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236단, 뭐 321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낸드를 수직으로 쌓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수직으로 원룸을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처음에는 낸드 그 데이터 셀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원룸 하나에다가 한 명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은 0과 1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룸 방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죠. 네네. 네, 그게 싱글 레벨 셀이에요. 원룸 하나에 한 비트만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룸 하나를 쪼개서 쓰면 더 많은 친구들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룸에다가 룸메이트를 넣어준 거죠. 그게 원룸 하나를 쪼개서 둘이서 쓰게 한 거예요. 그게 MLC, 멀티 레벨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MLC가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 제일 많이 쓰였는데요. 지금은 원룸 하나에다가 3명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트리플 레벨 셀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4명까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쿼드러플 레벨 셀이라고 해서 QLC라고 하죠. 근데 원룸 하나에다가 여러 명 살게 하면 쾌적하지 않고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죠. 네. 그리고 그 가격은 싸지는데 성능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네, 질이 떨어져.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건 TLC 기반의 낸드거든요. 근데 그 TLC는 원룸 하나를 3명이서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유사 SLC라는 거는 그 TLC를 마치 SLC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3명 살 수 있지만 1명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네네. 네, 그게 ICMS용 낸드, HBF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낸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